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구호생입니다. 자, 오늘은 작자 미상의 두껍전이라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예, 천상의 선관. 예, 천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위, 즉 천국이죠. 상계, 뭐 천상계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선관이 이제 있는데요. 이 선관은 이제 신선입니다. 신선. 두꺼비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이런 걸 볼 때 천상과 지상이 구분되면서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적강 모티브가 됩니다. 적강 모티브. 이 박판서의 셋째 딸과 이 두꺼비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신선이 두꺼비의 모습으로 변한 다음에 셋째 딸 월성이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이름이 미리 적어봤습니다. 혼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누구겠어요? 두꺼비의 장인 즉 박판서가 되겠죠. 회갑이 다가오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 즉 두꺼비의 장인이 이제 회갑잔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건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배경이 지금 되겠죠. 동서라는 것은 이제 자매 남편 사이나 형제 아내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두꺼비를 빼고 그러니까 두꺼비도 셋째 딸이니까 이제 사위잖아요. 셋째 딸의 남편이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그 동서들이 두꺼비를 뺀다는 거예요. 왜? 예, 그거는 뭐 뒤에도 읽으면 알겠습니다만은 미움을 받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꺼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볼 때 충분히 왕따 당할 확률이 많다. 그렇죠? 예, 그러한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된 거고요. 사냥을 가려고 하지만, 그렇죠? 사냥을 가려고 하지만 어, 결국 사냥을 가게 되는데요. 이게 사냥을 빼고 간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푸대접, 박대되고 냉대하고 소외된다. 그러니까 이 동서들이 거의 소외시키려는 그러한 인물이 두껍다. 실현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 내려왔는데 거기서조차마자 지상의 세계에서조차 어떻다? 소외당하는 그러한 그 역경을 겪고 있는 두꺼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비도 장인을 졸라서 졸른 거죠. 박판서를 졸라서 결국 사냥을 가게 되는 이러한 그 줄거리가 이제 미리 제시된 겁니다. 자, 두꺼비는 이제 사냥감을 심표를 남기고 이제 두 동서에게 결국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짐을 지고 돌아오는 자, 짐이라는 건 뭐 사냥감이겠죠. 그죠? 여기 나온 것 중에 사냥한 것들, 장기, 까투리, 사냥한 짐승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모아봤습니다. 돌아온다. 그죠? 길에서 두 동서를 만납니다. 동서들이 두꺼비는 돌아보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생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인 셋이 무겁게 지고 오는 장기 까투리. 그러니까 이제 무겁다라는 거는 뭡니까? 사냥감을 많이 갖고 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사냥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나오는 짐, 사냥한 것, 사냥한 짐승들, 사냥감, 수확, 성과 이러한 단어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이 장기 까투리라는 뭡니까? 사냥감이 되겠죠. 자, 놀랐다. 그죠?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는 경탄했다, 감탄한 거죠. 이 하인들이. 그죠? 사냥에서 돌아온 두꺼비에 대해 동서들과 하인인 셋은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렇죠? 대조적 반응을 보인다. 자, 여기서 시험에 출제될 때, 두 동서를 만났는데 이 사냥감을 보고 동서들이 놀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지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독서를 할 때, 소설에서 인물들의 그 행위, 그쵸? 태도, 요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충 읽다 보면 이제 하인셋을 못 읽고 이 동서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두꺼비는 토신거사를 부리고 주문을 외워 짐승을 많이 잡았다. 이것은 이제 원래 원문에 있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적어 드린 겁니다. 하인들이 두꺼비 서방님이 잡은 것이라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울 수밖에 없겠죠. 두 동서는 장기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도 못 잡죠. 결국 뭡니까? 이 두꺼비의 사냥 실력이 두 동서보다 탁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조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걸 통해서 무능력한 두 동서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두꺼비가 자네들은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이제 동서니까 이러한 말하기를 쓴 겁니다. 하면서 조롱하거늘. 자, 오히려 이 두꺼비가 지금 두 동서를 조롱하는 그 위치에 서 있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죠, 그렇죠? 오히려 두꺼비가 동서들을 조롱하고 있다.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겠죠. 셋째 딸이니까, 셋째 딸의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웃음을 하니까 두 동서가 그제서야 이제 두꺼비에게 빌어요. 이렇게 태도가 확 변했습니다. 두 동서의 이 비굴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굉장히 속없고 비겁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네, 응? 두꺼비 너는 사냥을 못하여도 관계없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책망이 있을 것이다. 잘못을 나무라거나 이제 할 때 이제 책망이라고 하는데 질책을 받을 것이니 자네 사냥한 것을 우리에게 주면 어떻겠냐라고 꼬드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처지와 이제 비교를 통해서 회유하는 말하기 방식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 방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설에서.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두꺼비가 말하기를 내가 왜 아끼리요? 나는 본래 그런 거 뭐예요? 짐 사냥한 것 장기 까투리죠. 그 사람의 등에다 도장을 찍는다. 단지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렇죠? 나중에 이제 두 동서에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동선들은 이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꺼비의 이 주도 면밀한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사냥한 것을 욕심내니 그렇죠. 도저히 이런 거 등에 도장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탐욕심, 이 두 동서의 그 욕심 많은 성격이 직접 제시됐고요. 두꺼비가 쾌히 허락하며 필랑은 요즘에 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붓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인데 필목, 붓과 먹이죠. 붓과 먹을 꺼내어 벼루뚜껑을 벗기고 먹을 붙여서 등에다 도장을 찍고 심표죠. 심표. 어떻게 보면 종에게 일러서 사냥한 짐승들을 다 주어라. 그죠? 장기 까투리 같은 거. 하인들이 두꺼비의 명령대로 잡은 것을 다 주니 동서와 여러 하인이 기뻐하였다. 그죠? 요거는 이제 동서의 하인이고 이게 두꺼비의 하인인 겁니다. 색깔을 제가 달리 했죠. 불로소득. 우리 주택복권이나 뭐 연금복권, 그죠? 이때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횡재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장면인 겁니다. 그죠? 이 기쁨이 얼마나 갈지 한번 두고 보시죠. 두 번째는 이제 장인 회감날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누가요? 두꺼비가. 자, 사냥한 짐을 지고 들어가니 누가요? 두 동서겠죠, 그렇죠? 집안 사람들과 장인 뭐 장모가 뭐 칭찬이 일색이어요, 그렇죠? 뒤늦게 두꺼비가 빈손으로 턱을 덜렁거리며 헐떡헐떡 들어오니 그죠? 참 그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두꺼비를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집안 사람과 노복까지, 이 노복까지 사내의 종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자를 쓴 건요. 설상가상. 그러니까 뒤늦게 오면서 또 빈손으로 왔어요. 그렇죠? 설상가상. 비웃음과 괄시가 한결 더해지겠죠. 저런 것이 말투가 달라졌죠. 이 산의 종들도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두꺼비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겠죠. 사냥을 어찌한단 말인가 하더라. 그죠? 아까 그 요 부분에 두동서가 이제 말할 때 저런 거 이런 박대를 받는 측면에서 굳이 질책받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달랠 때, 그렇죠? 유혹할 때, 그럴 때 꼬드길 때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냉대를 받는 처지기 때문에 뭐 그 이하로 떨어질 게 뭐 있냐? 응? 우리 두 동서를 질책을 많이 받을 거니까 그 사냥감을 달라. 그럴 때 쓰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렇죠?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푸대접당하고 있고 박대, 냉대, 천대 그렇죠? 칭찬받는 두 동서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책망을 지금 듣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책망의 강도가 사실은 두 동서보다는 덜하겠죠. 어차피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럭저럭 회감날이 이르렀어요. 이제 사건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는 그 날이 왔어요.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뭐 상하 뭐 남녀노소 없이 다 모였죠. 그 맞사이 둘째 사이 두 동서예요. 그 참석했고 뭐 사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 그죠? 방향입니다. 병풍을 세웠고 빛나는 장막 천호햇불 아름다운 색채 춤 노래 양금 검은고 뭐 이렇게 펼치며 놀았다. 이건 뭐 전형적인 조선시대 환갑잔치의 모습이 지금 묘사된 겁니다. 이러한 화려한 경사에 두꺼비 내외는 못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비극적이죠. 주인공에 대해서 비참한 상황, 목볼 인견,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두꺼비 내외가, 그렇죠? 그네들은 집안 사람들이죠. 두꺼비를 매우 미워하기 때문이었다. 이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렇죠? 서술자의 개입 번호를 지금 매겨서 확인하니까요. 여러분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서술자의 개입이.
이에 두꺼비가 너무 분통을 터뜨려요. 그렇죠? 그래서 진언을 외웁니다. 주문을 막 울어요. 그러다가 그 허물의 모습을 두꺼비의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늘에서 총무시한 필과 하인 13명이 내려와요. 정기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니 쭉 층층다리 무지개 안장에 황금등자, 예, 황금등자, 발걸이입니다. 발걸이. 이걸 걸었으며 하인들이 치장한 것을 보니 뭐 술렁술렁 번거지 열십자끈을 넓게 달고 흑뒤 복근을 둘러매고 뭐 육모 방망이 등을 거꾸로 잡고 두꺼비에게 무난하였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했고요. 결국 두꺼비가 천상에서 내려온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꺼비 또한 어느새 선관의 의복, 옥골선관이라고 합니다. 한자 옥골선관 이것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두꺼비에서 선관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이리하여 윗문을 나오니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벌어진 사건은 윗문 안쪽에서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누가 두꺼비인 줄 알리요. 이것도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 번호를 달았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꺼비가 곧바로 잔치하는 집사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감께서 누구예요? 박판석이죠. 두꺼비 장인. 대감과 자중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풍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너무나 감탄한 거예요. 옥골 성관이니까 그렇죠? 두꺼비는 온데간데없고 옥골 성관. 아직까지는 뭐 이 사람이 두꺼비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인물이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대감이 말하기를 어디에 계시면 누구 댁 사람입니까? 하니 두꺼비가 말하기를 자 소생은 평안도 송천부에 사는데 대대로 불인 종 두 놈을 잃고 찾지 못하였더니 소문을 들으니 이 댁에 왔다 하기로 불원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불원천리 멀다고 여기지 않고 달려왔다. 응? 내놔라 이거죠. 두 놈은 누구겠어요? 두 동서겠죠. 두 동서. 그렇죠? 자, 두 동서를 혼내주려고 신분을 위장하여 소개하는 두꺼비의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노비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그 소유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던 당시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리학 이후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꺼비가 복수를 위해 계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두 동서를 가리키며 저놈들 굉장히 화가 났죠. 의도적으로 하대하고 있어요. 나의 종이로소이다. 대감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놀라움. 그렇죠? 옷을 벗기고 보니 과연 그 표가 그렇죠? 예, 우리 등에다 도장을 찍었죠. 노빔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완연한지라 아주 그 명명백백한지라 문어체예요. 두꺼비가 호랑이를 말하기를 호령하여 말하기를 결박하라.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비유 과정이에요. 하인이 달려들어 거행하자 두꺼비가 호령을 더욱 추상처럼 추상 가을 서리처럼 기세 등등하고 엄격한 아주 매서운 네? 이런 비유입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말리리요? 역시 서술자의 개입 세 번째 꼭 확인하세요. 두꺼비가 호령하기를 호통치기를 너희가 옷과 밥이 부족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상전을 배반하냐 반노라고 하죠. 반노 그죠? 간악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또 도망을 했냐? 그러면서 양반의 양가 명소는 박판서죠. 박판선 그죠? 대감 장인 장가를 들어 두 동서의 신분 상승의 계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법 사랑해 앉았다만 어찌 악령치 아니하리요. 그죠? 어떻게 혐오스럽지 아니하리요. 조선 후기 당시 노비 신분층의 신분 상승 운동이 활발했거든요. 그런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또 호령하기를 종놈을 매달아 항복을 받도록 하라 하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 하였다. 과장 비유 서술자에게 네 번째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약간 좀 발음에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에서 부인이 박판서의 부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통곡하기를 팔자도 무상하여 허무하다는 겁니다. 딸 하나는 월성이죠. 박판서의 셋째 딸. 두꺼비 사이를 보고 딸 둘은 남의 종놈 사이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장모가 굉장히 한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딸 하나 있는 것이 두꺼비 모양의 사이가 있고 또 딸 둘은 또 남의 종놈 사이니 뭐 굉장히 어떻습니까? 처참하겠죠 마음이. 잔치는 성대하나 분위기는 초상집 같더라. 걱정과 비애 속에 잠겨 아주 서산하고 서글픈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초상집 같다고 비유한 건요. 그래서 설자이기 5번째입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설자이기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이때 두 사위가 장인께 아뢰기를 저 사람에게 한때 도장이나 표를 받은 일은 따로 없고요. 우리들이 지난날 사냥 갔을 때 두꺼비 동선을 만나서 이리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제 이실직고 한 겁니다. 그렇죠? 자백한 거죠. 그렇죠? 예. 자, 4번째입니다. 4번째. 두꺼비가 어떻게 해요? 천상의 신분을 알리고 가족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죠? 놀란 대감이 급히 이 두꺼비를 데려오라 하였다. 그러나 곳곳을 찾아도 없다. 그렇죠? 대감에게 찾지 못함을 아뢰니 대감이 더욱 놀라서 대경하여 두꺼비는 벌써 형체를 변형하고 있었으니 두꺼비를 어디서 가서 찾으리요. 6번째. 그죠? 설자에게. 그때서야 두꺼비가 마음을 진정하고, 그죠? 대감께 전하여 말하기를 제가 두꺼비 사이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또 반겨요. 그죠? 예, 왜냐면은 놀라움도 있지만 또 좋겠죠. 두꺼비 사이가 그대인가? 라고 하면서 왜냐? 저렇게나 풍채 좋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무슨 연고로 무슨 까닭으로 두꺼비 허물을 쓰고 둔갑지술이라고 합니다. 둔갑지술, 둔갑법. 사람을 이다지 속이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소생은 본래 두꺼비 모양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힌 겁니다. 천상에서 비를 내려주는 성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사신입니다. 우사신. 비를 몰고 다니는 천지의 조화 성신을 우사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에게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옥황상제, 즉 하나님, 천재, 천주, 옥황상제, 우주의 주재자이자 하늘님입니다. 대우주 최상의 신으로 절대 지존입니다. 절대 지존. 아셨죠? 여러분께서 옥황상제가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옥황상제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했습니다. 아셨죠? 예. 천상에 쓰인 도설천 옥경에서 우주 만물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 물 모든 신들로 하여금 우주 만상을 맡아 통제하시는 분이 옥황상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 고전에서 가사라든가 고전소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옥황상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늘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도설천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이게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허물을 씌워 인간에게 내쳐서 추방했다는 거죠. 어부 노인에게 이 조력자입니다. 이 두꺼비를 도와준 수양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감의 사이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감께서 젊은 시절 벼슬할 때 애매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두꺼비 사이를 점지하게 하고 자손을 없게 한 것이 그러니까 대를 끊어버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업보다 이거 업보, 인과응보, 건선징악, 두꺼비의 내력을 제시하면서 이 장인의 어떤 업보도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제야 대감이 즐겁기도 하다. 그렇죠? 예. 두꺼비 사이가 이렇게 신선의 모습으로 맞이했으니까 즐겁고 한편 슬프기도 한 마음을 그렇죠? 이런 마음 있고 그렇죠? 하니까 슬프겠죠? 그치지 못하였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설자의 개입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예, 여기 빼먹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설자의 개입 7번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설자의 개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인도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기뻐하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자 저러한 인물 저렇게나 좋은 풍채 그 흉한 허물 두꺼비였죠. 쓰고 있단 말인가. 내 딸 월성이 이름 나오죠. 이제 박판서의 셋째 딸이에요. 벌써 알았을 것이지만 자 벌써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런 말을 추워도 조그만 힌트도 주지 않았으니 저런 하면서 저런 줄 뉘 알았어요. 저런 줄 저렇게나 좋은 풍채 좋은 저런 인물을 왜 진작 좋은 걸 안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아파했게 했느냐. 두꺼비 사이 때문에 얼마나 속쓰렸는지 아느냐. 막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기뻐하는 거죠. 결과는 기쁘죠. 대희. 참고는 뭡니까? 보세요. 신부가 신방에 들어와 자결을 했어요. 결혼식 날 사실은 두꺼비가 신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에 칼을 내어주며 자신의 배를 긋게 하자 두꺼비의 탈을 벗고 장부의 몰골이 돼서 즐거운 신방을 차렸다라는 원문의 그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께서 요 말의 의미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적은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한 작품 제가 가져왔는데 수경낭자전에서도 보시면요. 도련님께서는 원래 천상에서 비를 내리는 성관이었는데 어느 날 비를 잘못 내리신 탓에 그제로 인하여 인간 똑같죠, 똑같아, 그렇죠? 이러한 고전소설이 이렇게 전형적인 그 부분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아 이거 관습적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귀향이 왔구나, 천상에서 지상으로 귀향 온 그러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렇게나 좋은 풍채, 사람의 모양새입니다. 모습, 겉모형, 스타일이죠, 스타일. 스타일. 이 세상에 어디 있으리요 하고 반기며 좋아하니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요. 서술자에게 여덟 번째, 그죠? 성관이 두꺼비 사이 두 동서를 보고 말하기를 그네들이 나를 업신여기여, 나를 모욕했다, 욕을 보였노라, 그죠? 그게 욕보인 내용, 지금 모욕죄, 즉 모욕감을 보였다.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모욕감을 주었어, 뭐 그런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모욕죄로 이제 처단한 겁니다. 사실 이 두꺼비가 두 동서를 너희가 옷과 밥이 부족하다고 상전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그죠? 뭐 이런 장면들, 이런 것이 바로 모욕에 해당되겠죠. 뒤어 선관이 빈 상자를 장인에게 올리고 이것을 잘 보관하면 된다, 나중에 부귀할 거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곧 소조, 딸이죠. 딸을 물어 자초지정, 처음부터 끝까지 사연을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뇌성병력이 진동하면서 전기적 요소죠. 천상에서 옥으로 된 가마가 막 내려옵니다. 그렇죠? 성관이 장인 장모에게 뭐라 해요? 아, 정말 섭섭하지만 하늘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천상으로 올라가야 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어때요? 천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참고로 이제 원문에는 아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 아내와 같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떼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꺼비, 선관, 두꺼비 사위. 그죠? 박판서의 셋째 딸 월성이 소조로 나옵니다. 장인, 박판서, 대감. 동서들은 맞사이와 둘째 사이고요. 하인 3명 나오고 여러 뭐 종들이 나오고요. 부인 나오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서술자의 개입 유형 4가지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요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은 이 4가지를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편자형 논평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가치 판단할 때 서술자의 감정을 노출하는 경우, 등장인물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또 서술자가 독자의 말을 걸기죠. 판소리 어투, 그렇죠? 우리 최만식 선생님의 그 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고전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들, 뭐뭐이니라, 뭐뭐인지라, 뭐뭐 아니하리요, 막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서사의 흐름을 끊는 경우, 각설, 차설, 한편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전부 사실은 서술자의 개입 유형 4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방법은요, 주관적 개입을 빨리 찾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따옴표 없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따옴표가 있다는 건 대사기 때문에 그건 간접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개입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따옴표 없는 걸 먼저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서술어를 보시면 된다. 마지막 요런 게 서술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찾는데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는 이제 고전 소설이고 제재 두꺼비의 속죄, 두꺼비 사이의 실현 극복 과정이 이제 주제로 적어봤습니다. 전기적, 교훈적, 권선, 징악적.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뒤에 프린트 올려놓을 테니까요. 블로그에서 다운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전 소설 두껍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